네. 꽉 차 있네요. 그 차체의 윤거라 그러죠. 바퀴와 바퀴 사이가 이때 당시에는 자동차 설계 기술이 그다지 지금처럼 다양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넓게 가져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브랜드가 후륜 서스펜션에 토션빔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션빔은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구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휠하우스에서 네. 바퀴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저 그러네. 뒤쪽도 보세요. 그러게요. 뒤쪽이 더 그렇죠? 그렇게 예. 이렇게 쏙 들어가. 저게 이제 오래된 차의 특징이에요. 아, 그래요? 네. 토션빔 일체형 서스펜션을 적용해야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이제 좀 지금처럼 윤거가 넓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 토션빔의 문제가 뭐냐면 네. 차마다 토션빔을 다 따로 설계하면 넓힐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남는 비용이,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토션빔 네. 하나를 설계를 하면 그걸 이 차, 저 차에 다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길이만 늘리고 줄이고 해서 주구장창. 그러니까 큰 차는 길이 늘리고 차체는 넓혔는데 토션빔은 옛날 거 그렇죠. 다른 차 거 써. 그러면 길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네.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 완전 독립식 서스펜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따로 그냥 설계하면 네. 되거든. 그러니까 마치 뭐랑 같냐면 그 외국에 보면 비만인들이 상체는 이만한데 하체는 얇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인 거죠. 차는 이만한데 바퀴는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어색한 거죠. 그러네요. 그게 옛날 차들의 특징이고 지금은 이제 휠하우스하고 보면은 차의 그 바퀴가 딱 떨어지죠. 거의. 여긴 진짜 확실히 들어간 게 그냥 보입니다. 확 들어가 있죠. 네. 네, 이렇게요. 에스페로가 네. GM의 제이카를 베이스로 했다. 아니다. 르망의 T 플랫폼을 베이스로 했다. 뭐 이 얘기가 많아요. 근데 네. 대우에서는 그때 당시에 GM 근원을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이카 플랫폼을 썼더라도 이건 T 플랫폼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수 있고 사실 그 제이카는 그걸 줄인 게 T 플랫폼이에요. 네. 전류 구동용. 네. 그리고 T 플랫폼을 늘린 게 또 J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놈이 그놈인데 어쨌든 GM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대우가 T 플랫폼을 썼다는 게 맞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르망에서 그 르망도 이제 토션빔이었기 때문에 그 토션빔의 서스펜션이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설계 변경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휠 베이스만 늘리고 길이만 늘렸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서 예, 윤고가 좁기 때문에 예, 차체에 비해서 휠이 저렇게 쏙 들어가 있는 네, 이 옛날 차들의 특징이에요. 미국 차들은 더 했어요. 그렇죠. 미국 차들 뭐 타운카라든지 옛날에 그 링컨 보면은 얘는 네. 그 바디는 여기 있는데 바퀴는 쫙 안에. 안에 있어요. 네.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보이네요. 네, 그래서 클래식한 카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네, 바퀴 어딨니? 그러면은 좋은 말로 네. 클래식한 카.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네. 엔진룸 보면 요즘 차랑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흡기 인테이크, 네. 흡기 그 매니폴드 보면은 이게 매니폴드고 여기 플래넘이죠. 네네. 네. 이 흡기 요 매니폴드하고 요쪽 요 러너, 네. 예, 러너 라인이 다 보면 네. 알루미늄으로 지금 제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비싼 걸로. 네, 근데 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돼 있냐면 이때만 해도 이 폴리머 기술이 그렇죠. 발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강한 플라스틱으로 만약에 쓰면 네.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내열 플라스틱이라는 거 그렇죠. 막 별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그냥 플라스틱 소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열 섬유를 집어넣어서 폴리머 형태로 가공을 해가지고 열에 강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재질이 엄청 비쌌거나 이 뭐 이렇게 대중화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옛날 차의 물성이 더 좋구나. 그러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성이 좋은 게 아니라 요즘 차에 그 적용되는 그 플라스틱 폴리머 네. 이게 나아요. 예, 그게 나아요. 가볍고. 아, 그래? 예, 가볍고 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만약에 폴리머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최첨단 자동차가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예, 열을 버틸 수 있는 소재가 메탈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배기는 이쪽에 있어요. 예. 역시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세요. 여기? 예. 그 당시에 그 그룹 H.O.T가 히트를 쳤거든. 이게. 그건 그런 반도. 그렇군요. 저는 핫, 뜨거, 핫인 줄 알고요. 예. 아니군요. 원타임. 예. 예, 그래서 흡기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페로가 네.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그 디자인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카로체리아라고 네. 그 우리말로 하면 공방인데 그 네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베르토라는 데가 있는데 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어요. 그 시트로엔 같은 예 거기에서 디자인한 거예요. 아, 얘가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에스페로 디자인이 상당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엄청났었죠. 네, 네. 시대를 앞서가는. 근데 기술이, 우리나라 아니, 국산차의 디자이너들이 그땐 역량이 안 돼서 예. 그러니까 기술은 일본에서 받아오고, 그렇죠. 네. 껍데기는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베끼는 게 아니고 저 의뢰를 하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들었던. 포니 우리나라 최초의 그 양산차였던 포니가 네. 누가 디자인한 줄 알아요? 누가 했는데?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아, 했어요. 주지아로. 그러니까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실용적인 디자인의 대가이자 미니멀리즘의 창시자예요. 네, 그 아저씨가 하신 거예요. 네. 그 아저씨 네. 자주 나오시네. 현대는 이탈 디자인이라는 공방을 많이 이용을 했고, 디자인, 그러니까 스튜디오죠. 미국, 이탈리아에서 스튜디오라 그러는데, 이탈 디자인을 이용을 했고, 여기 그 대우는 그냥 뭐 베르토네, 이탈 디자인만 그냥 되는 대로 했고. 되는 대로. 요즘은 이제 카티아 같은 걸로 디자인을 하는데, 자동차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캐드 프로그램? 예. 아니 캐드하고는 좀 캐드보다 더 캐드보다 복잡해요. 더 복잡한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드에서 3D 맥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라이노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건축학이나 토목에서 많이 쓰는 거고, 카티아는 항공이나 선박 이런 데서 써요. 그리고 이 카티아가 왜 어렵냐면 이게 수학을 좀 알아야 돼요. 벡터 개념이 없으면 좀 못 써요, 이게. 그래서 카티아가 요즘은 쓰이는데, 이전에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카 있잖아요, 마카로 스케치를 하던, 그 일본의 유명한 마카가 코픽이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디자인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칙칙칙칙 해놓으면 인더스트리 클레이라고 있는데, 이 클레이가 점토잖아요. 네. 근데 그 점토가 아니라 왁스하고 필러하고 섞은, 무기화합물인 필러하고 섞은 그 인공 점토예요. 네.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주는 클레이 모델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디자인이 스케치한 거를 보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렇죠. 클레이 모델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토로 그걸 크게 다 만드는 게 아니라 5분의 1, 뭐 4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레탄으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점토를 붙여요. 근데 이 클레이 점토가 가열을 하면 물렁물렁해지고 상온에서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그거 딱딱하게 붙여서 깎는 거죠. 그 디자이너랑 같이 보면서 여기 더 깎고 이렇게 만들던 시절이에요. 물론 지금도 디자이너가 밑그림도 그리고 그걸로 뭐 카티아로 손봐서 모델러가 클레이로 모델을 만들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수작업으로. 그래서 디자이너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네. 그렇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자동차를 디자인한다라는 개념을 못 가지고 있었을 때,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탈리아에서 그 유명한 베르토네에서 했대 그러면 와 하던 시절.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요게 라지에다 보면 그릴이 없어요. 아, 그러네. 네. 그럼 그래서 어디 있어? 초창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야, 이 엔진 이거 열받아서 뻗는다. 그래, 이걸 어디서 어떻게 빼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주행하면서 주행풍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긴 한데 여기에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릴을 딱 숨긴 디자인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했어요. 그렇겠다. 근데 이 그릴 덕분에, 네. 그리고 또 요게 어떤 디자인 형태냐면, 이 당시에는 그 쐐기 형태의 차가 유행이었어요. 쐐기냐고요? 그러니까 쐐기라고 이렇게 막 그 요런 거 쐐기라 그래요. 가운데 콕 찍어 넣는. 틈을 박아서 이렇게 뾰족한 거. 틈을 메꾸거나 고정을 하거나 하는 걸 쐐기라 그래요. 뾰족한 느낌의. 찔러 넣다. 끝이 뾰족한 거. 그래서 그때는 스포츠카도 다 쐐기 형태였어요. 네. 예, 람보르기니도 그랬고, 이렇게 뾰족하게 앞으로 탁 튀어나잖아요. 페라리도 그때 쐐기형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백투피처에 나오는 그 드로이안인가요? 예, 그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 유명한 차예요, 그 미국에. 그 드로이안도 쐐기 형태. 얘도 보면 전면에는 날렵한데 뒤로 갈수록 올라가죠, 이렇게 라인이. 그래서 예, 옆에서 보면은 쐐기 형태예요. 맞아. 예. 굉장히 길긴 하더라. 예. 길고 막 뭔가. 그래서 앞으로 막 꽂아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가 그때 당시에는 공기 저항 계수가 0.29였는데 네. 이게 어마어마한. 예.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차들이 보통 0.35, 35, 뭐 36. 언저리였거든요. 1986년도에 그 대우가 르망에서 공기 저항 계수 0.32 달성. 이 처음 공기 저항 계수라는 거를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거를 이제 들여왔어요.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이게 특징이다라고 이제 강점을 그렇죠. 마케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그 미려한 그런 라인의 공기 역학 그 디자인이 적용된 차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모로 의미가 대우에서 르망에서 처음 공기 저항 계수 0.32 달성. 그럼 얘가 0.29. 근데 0.29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제네시스 1세대가 나올 때까지 이 기록이 안 깨졌어요. 어. 그러고 나서 제네시스가 그 기록을 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대단하네요. 앞서간 차였지만 그러네. 그럼 뭐해? 뭐해? 소비자들이 그 뭐지? 공기저항 개수가 뭐지? 모임. 득보임?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긴 알아야 또. 공기저항 개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자동차의 성능, 최고속, 연비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나 예. 고속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렇죠. 거죠. 고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운포스거든. 그리고 공기저항을 좀 덜 받아야 성능을 시원시원하게 뽑아낼 수 있고 연비도 아낄 수 있고. 네. 그럼 얘 엄청 잘 나갔어. 자동차가 부가티 베이론이 시속 420km에서 더 못 내는 줄 알아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기 때문에. 공기저항 때문이에요. 공기저항은 이게 속도가 늘어날수록 이건 제곱의 개념이에요. 속도를 막아내는 그 저항력이 이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음속을 돌파하는 자동차도 보면 끝이 뾰족하고 맞아. 엄청 너긋너긋하지. 직선이나 각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공기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이 잘 된 차들은 각져 있거나 홈이 파져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선이 이렇게 막 깎여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얘가 진짜 이 차도 보면 네. 굉장히 매끈해요. 맞아요. 매끈해요. 이거 조금 네. 매끈한 것 같아. 매끈한데 근데 이게 또 매끈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이때 당시에 그 성형 기술이 또 이렇게 발달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엣지를 주거나 뭐 꺾거나 디테일을 주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정직하고 정지. 예, 좋게 말하면 정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뭐 별게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나온 차들이 다 이랬어요. 예. 그렇군요. 이 당시에 또 대단했던 기술이 뭐냐면 네. DOHC. 네. 예. 여기 자랑스럽게 써져 있죠. 예. 빠밤. 덕크. 아, 그렇게 읽었나요? 아니요. 덕후. 배우 덕후. 예. 저게 이제 요즘은 너무 흔한 건데. 네, 완전 기본이죠. 요즘은, 근데 이 당시에 DOHC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SOHC였어요. 뭐 간단해요. 그 캠이 네.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얘는 두 개로 돼 있다. 더블 오버헤드 캠 샤프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캠샤프트가 여기에도 있고 그렇죠. 예.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로 돼 있어서 이 배부가 그 하나의 샤프트에서 캠이 연결돼 있어서 그걸로 개방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초반 토크는 좋은데 이게 고속 영역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기량을 낮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기량을 적어도 2000cc 이상으로 해놔야 그래도 적정 성능이 나왔었는데 이 DOHC 엔진은 캠이 구분이 돼 있어서 흡기 배기의 양정이라든지 뭐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속반이 좋다. 그러니까 고회전에서 효율 좋은 반면에 초기 엔진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저속 토크는 그래도 좀 떨어졌고 또 누유 누유. 예, 그리고 누유가 좀 있어요. 진동, 소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DOHC 다음에는 웬만하면 보통 16V라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그 SOHC는 이 캠샤프트 하나로 흡기 배기를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밸브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면 꽉 차죠. 꽉 차잖아요. 그래서 흡기하고 배기를 나눠 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눠 놓으려니까 캠샤프트가 두 개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두 개나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 얘가 뭔가 꽉 찬 설계 구조구나. 그렇죠. 라는 장점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놓으니까 네. 어떤 기술들이 생겼냐면 야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놨으니 네. 밸브 타이밍도 한번 그렇죠. 조절해 보자. 그 다음에 타이밍 조절해 보니까 야 이게 양정까지 아예 그냥 조절을 해서 리프트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VVT, VVL이 나오고 아 이걸 좀 모터를 사용해 가지고 조금 이제 컨티뉴어슬리하게 해보자. 그래서 CVVT, CVVL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DOHC가 그거의 출발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SOHC 엔진이 요걸로 이제 대체가 됐고 SOHC 엔진 그 이전에는 OHV라고 네. 아주 옛날 오버헤드 밸브 미국 차에서 가끔씩 보이는. 그런데 까마로 SS가 그 OHV 방식이에요. 아, 진짜 옛날. 예. 근데 그 방식은 저배기량에선 효율이 안 나와요. 근데 대배기량은 이 폼팩터를 작게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에 좀 소음이 커요. 예, 초반 토크나 이런 건 좋은데 그래서 그 GM 엔진 보면은 6000cc 넘어가는 엔진을 다 OHV로 만지는 이유가 이 폼팩터가 작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미국에서는 그 머슬카 감성이 있어서 시동 걸면 그 부조라 그러죠. 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러면서 떨리는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일부 차종이 쓰이는데
그건 굉장히 사골이죠. 옛날 엔진이. 아니 아까 시동 걸 때 그런 네. 그런 떨림? 아, 이게 얘는 초기 DOHC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 기술이 안정이 안 돼서. 이때가 마북리에서 현대가 이제 알파 엔진을 냈는데, 대우도, 야, 우리도 로터스에서 좀 자문 받아가지고 엔진 DOHC 하나 내자. 그래서 같이 1.5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했는데, 현대가 발표를 한 달 먼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국산 엔진의 타이틀을 현대가 가져갔어. 그런데 얘가 출시는 91년 3월에 먼저 했어요. 현대는 91년 5월에 했고. 아, 그러니까 얘가 안타깝다. 비운이죠. 비운의 엔진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대우의 1.5 DOHC 이 엔진이 네. 참 말이 많았어요. 막 네. 질질 새고. 아, 이거 단점이 많았구나. 이 아이들링 시 진동은 무슨 뭐 트럭 같고. 예. 느끼시죠? 예. 깜짝 놀랐어요. 연비 안 좋고. 아, 또 이 이게 엔진이 옛날 양정하고 밸브 깊이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네. 저속 토크를 되게 강조한 엔진인데 이 GM 스타일이 뭐냐면 변속비가 막 질질 늘어져요. 늘어지죠. 지금도 그래. GM은. 그래서 지금도 GM 차들은 변속기 때문에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유럽처럼 네. 짧게 왔다 갔다 코너링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그런 예, 스타일하고 예. 다르게 미국 차들은 크루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타트 북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예. 중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1단 기업이나 이런 스타팅 할 때는 막 왜 답답하지? 그렇죠. 근데 르망이니 뭐니 이런 차들이 고속에서는 고속도로로 네. 가면 나는 끝장이야 뭐 그렇죠. 이렇게 막 네. 사람들이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엔진인 거죠. 그래서 변속기하고 초반에 토크가 안 좋으니까 이 차를 탄 사람들이 이거 차가 왜 이래 뻥마력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뻥마력. 이걸 고속도로에 올리면 야 대우차만큼 네. 고속발 좋은 차 없어. 왜냐면은 이 촘촘한 그 기어비는 초반엔 좋은데 고회전 고속으로 넘어가면 이게 힘이 막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어비를 길게 해놓으면 그 고단에서 네. 아주 힘을 잘 받아요. 아하. 그래서 이 대우의 에스페로라든지 르망 그리고 매그너스까지 고속도로의 제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니아층 사이에서. 예. 추억의 막 단어들이 막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치?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옛날 사람. 아. 옛날 사람. 제가 그 구한말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아왔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네. 내가 3만 살이거든. 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화석입니다. 예. 다음 주에 해야 돼. 네, 그래서 구조로 보면 네. 요즘 차랑 같아요. 네, 네. 네, 별 차이 구조는 없어요. 같아요. 네. 예,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밍, 리프트, 또 뭐 터보 차저, 뭐 요 정도 더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뭔가 그렇게 옛날 차는 아니네요. 예, 이게 이게 조금 다 다른 게 예. 이런 거 큼직한 게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요즘 차들은 이그니션 코일이 바로 여기 붙어서 팍 쏘는데 그렇죠. 예. 얘는 여기 가운데 코일에서 전류를 받아가지고 네. 코일에서 전류 받아가지고 하나 둘셋넷 4기통으로 배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디스트리뷰터라고 그냥 속된 말로 리우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컴팩트하게 싹 들어가고 그렇죠. 얘는 그 다음에 하이드로맥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아 이게 하이드로구나. 이렇게 두꺼운 거. 지금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엔진 룸의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클리너는 일로 들어갑니다. 네, 에어 예, 최근에는 뭐 클리너가 적혀 있어요. 이쪽으로 앞쪽으로 빼거나 뭐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게 네. 고전 엔진 같지가 않아서 네. 되게 배터리처럼 생겼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배터리가 근데 요즘 엔진보다 건전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요즘 엔진보다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네. 확 띄긴 하네요. 그렇죠.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맞아. 이 자부심 네. 배우다 배우. 그런 네. 느낌이 좀 있네요. 보여요? 이분이 93년도에 이 차를 강매를 당해가지고 대우 협력사에 계셔가지고 아, 네, 그렇구나. 이 대리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차를 승진을 위해. 그러니까 협력사 직원들이 이거를 사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언의 그치. 압박. 그치, 옛날에 예, 그런 게 예. 있었죠. 괜히 안 사면 승진 안 될 그치, 거고 그치. 누락될 거고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포인트 인센티브. 그치. 눈물을 머금고 이 차를 샀구나. 사가지고 대리를 달았다는 아. 예, 그런 눈물 젖은 스토리가. 축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증의 차기 때문에 아. 93년서부터 지금까지 안 팔고 그치.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적인 차를 이렇게 보게 되네요. 네. 아직까지 이 기반이에요. 이 기반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고, 이 모델이 최초의 다운사이징 모델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2.0으로 나왔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현대에서 엘란트라로 대박을 쳤거든요. 근데 엘란트라가 1.5 DOHC 엔진을 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얘 포지션이. 얘가. 네. 얘가 확실히 중형도 아니고 그렇다 그렇지. 준준형도 아닌데 또 그때 대우에서 무슨 차가 나왔냐면은 로얄 프린스가 그렇죠. 좀 체급을 낮춰서 프린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경쟁사랑 싸워야 되는데. 얘 지금 네. 이제 좀 핑핑했네. 낮춰서 그렇죠.
감량을 한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몸무게 줄여서. 중형에서는 Y2 소나타라고 소나타 2가 완전히 대박을 치고 있었던 때라 얘가 무슨 뭐 개편도 안 되고 가제편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우에서 이제 야 우리 그냥 여기다 1.5 엔진 넣어서 준준형으로 팔아서 엘란트라를 잡자 라고 해서 냈는데 어느 정도 먹혔어요. 잘 팔린 차예요 이거? 아주 잘 팔리진 않았어요. 아 그래? 배우로서는 그나마 꽤 그나마 예, 예. 하죠. 그리고 역사적인 모델인데 후속 모델이 없는 비운에 아 그럼 이건 오로지 요걸로 하나예요? 끝난 거예요. 에스페로 2, 3가 없었어요. 르망은 계속 막 나와가지고 임팩트까지 막 나왔는데 이름이셔 임팩트 여러 버전이 있어가지고 정말 대박을 쳤는데 얘는 1990년 9월서부터 1996년까지 52만 대 예, 생산이 됐고 국내에서 31만 대 판매됐고 해외 수출 모델은 98년도까지 나와서 뭐 그럭저럭 에스페로가 스페인 말로 희망이라는 뜻이래요. 희망. 이렇게 잘 팔리기를 예, 희망했는데 예, 예, 그렇죠. 이름 소나타 잡기를. 예. 그렇구만. 근데 그 희망사. 근데 그게 상으로 끝. 그 스페인어로 네. 어감이 무슨 뜻도 있냐면 뜬구름, 헛되꿈 아, 진짜? 이런 뜻도 있어요. 진짜 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나 봐.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팔렸거든. 그것 때문에. 아라노스. 네, 아라노스라는 이름을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 네. 잘못 지었어. 그러니까요. 아라노스라고 하니까 알아 누웠잖아. 그래서 아, 그러네. 소나타를 진짜 잡는 건 맞네. 헛된 꿈이 돼버렸지. 아유, 네. 알아 누웠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안 알아놓았어. 팔리니까 이 다음 모델이 누비라예요. 누비라. 이 차는 제발 좀 많이 팔려서 누벼줘라. 예. 걔는 좀 그랬는데. 세 개를 누벼라. 누겼나요? 아, 그다지는 좀은 그러니까 차수리를 이렇게 여기저기 막 누더기로 막 예. 아니 근데 이 마크가 이런 게 좀 고급의 마크 아니에요? 좀 다르게 나오는 거? 초기 모델에는 이게 없었는데 아, 93년도부터 네. 요게 이제 부분 변경을 하면서 요게 생겼어요. 아, 없던 예, 이게 거구나.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이렇게 로고를 하나 붙이자. 난 또 네. 고급 차 티내려고 뭐. 근데 로고 멋있죠. 뭐. 근데 요게 딱 그 시트로행 비슷한 느낌이에요, 딱. 예, 시트로행 느낌의. 왜냐하면은 그 베르토네가 네. 시트로행 차를 많이 디자인하던. 그래서 요 디자인 딱 보면 잠피아나 XM이랑 너무 비슷해요. 아, 형제차 같아요. 네. 저는 무슨 차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은 네. 그러네 그래요.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이 뭐냐면 써 있나요? 이 뒤쪽에 보면 요 디자인이에요. 네. 예. 아, 요게 포인트인가요? 예, 플로팅 루프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감을 살린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지금 3분할로 돼 있잖아요. 맞아, 난 멋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라운드가 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기술이 안 됐던 기술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가 오래되면 질질 새고 막 문제 많았어요. 비가 새? 네, 그 다음에 이게 디자인이 플로팅 네. 루프식으로 하면 그대로 유려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끊기니까 보기에도 보면은 선이 단절돼 있고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난잡하게 선을 나눠 놓으면 흐름이 끊기거든. 그러니까 전면부의 유려한 라인이 후면부에 와서 끊겨 완전히 버리니까. 무슨 낙서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지금 이 에스페로는 이게 그 디자인에서 굉장한 포인트였는데 포인트가 이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아예 포인트가 아니라 이 차의 흠이 돼버린 거죠. 저런. 네. 난 괜찮은데. 그냥 옛날 차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옛날 차는 캐릭터 라인을 과감하게 못 쓰고 이렇게 몰딩으로 붙여놨어요. 아, 요렇게. 네. 이 몰딩이 가장 손쉬운 마감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몰딩 이런 기법들은 옛날 기법 이렇게 안 쓰죠. 그 다음에 이때는 그 아이언 코팅을 안 했기 때문에 강에 보면은 뭐 다 여기 썩어 이렇게. 있죠. 예. 아마 지금 이 차대도 거의 썩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충돌을 하게 되면 승객 보호 기능은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이 차 에어백 있어요? 네, 이 에어백은 있어요. 휴. 운전석 에어백만 있을 겁니다. 조수석에 에어백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운전석에만 있네요. 운전석에는 있나요? 잠깐만요. 운전석에 없나요? 표시가 없는데? 표시 없습니까? 네, 없어요. 아, 그러면 없나 보네요, 여기는. 네. 이때 당시에는 에어백이 있으면 표시를 했어요. 그치, 자랑이니까. 사랑이에요. SRS라고. 그렇죠. 네. 서플리멘탈 네. 리스트렌트 시스템. 그게 뭐냐면 안전벨트가 제일이고 네, 보조다 이거지. 네, 보조적으로 사람을 보호해준다. 보조 안전 장비다. 에어백은 사실 보조 장비예요. 근데 그거 믿고서 그 안전벨트 안 하면 거의 사람을 보호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그 상태에서 그렇죠. 앞을 이렇게 가서 충돌을 받아내야 그래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예요.
말 그대로 보조 안전 장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에서 자랑이 이제 ABS.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써놨죠. 저 ABS가 지금으로 말하면 ADAS예요.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네. ADAS. 신기술입니다. 예, 완전 신기술. 얼마나 자랑해서 그렇게 네. 엠블럼도 막 빠방하게. 이거 나오기 전에는 ABS를 발BS로 해야 돼요. BBS로. 이렇게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해야 되는데. ABS. 예, 근데 이걸 그 차가 해주는. 예. 멋지네요. 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DOHC 16밸브 이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브리드 같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놨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뒷타이어가 이게 지금 한국 타이어 SF 옵티모라는 타이어인데 이게 단종된 연도를 보니까 15대 타이어인가요? 아니에요. 아, 중간에 한번 갈아주신 중간에 거예요? 한번 교환을 하신 건데 이게 2003년도인가에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이분이 이게 2000년인가 2001년에 이거를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타이어를 네, 그러니까 2001년이라고 봐도 28년 된 타이어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18년 된 타이어가 황변도 없고 깨끗하네. 네, 트레드에 크랙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출고한 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타이어 같아요. 그러게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아, 이때 당시에 타이어 회사들이 고무 물성을 잘 썼나요? 보통 한 5년만 지나면 막 크랙 가고 황변 나오고 네. 막 장난 아닌데? 크랙이 뭐냐면 요 사이 요런 그 트레드 사이에 공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실금이 쫙쫙 가요 이렇게. 아, 실금이. 그 연식이 한 4, 5년 넘어가면 그렇죠. 그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지금 18년이 됐는데 여기가 좀 깨끗하거든요. 오, 진짜로. 그러니까 차주분이 네. 그 스펙을 주셨는데 타이어를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가지셨다 그래서 아, 이분이 혹시 우리의 안티신가 시승하다가 시승하다가 그렇게 살짝 오해를 했는데 차를 딱 보고 나서 아니 이게 2001년식이라고요? 2000년식? 제가 두 눈을 막 비비고 봤다니까요. 그러게. 그 차주분도 미스테리하대요. 본인도 이렇게 해놓고서 도대체 이 타이어가 왜 크랙이 안 갈까? 그러게. 예, 굉장히 지금 의문에 빠지셨다고. 까지. 예. 이게 이 차는 차대가 주저앉을 확률은 있어도 타이어 나갈 확률은 지금 없어요. 지금 앞 타이어도 2010년식이에요. 이것도 9년 된 거고 그 옛날 노로텍 3000인데 이거는 이제 스노우 타이어예요. 네. 근데 이것도 황변 없고 크랙도 없어요. 2010년 47차, 10년 말 정도에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8년 된 거잖아요. 9년 가까이, 네. 8년 조금 넘은 건데, 네. 와,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네. 이제 이 차주분이 차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이게 휠이 지금 짜주색이거든요. 알루미늄이. 나름 신경 써서 교체를 하신 거예요. 네, 좋은 일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요. 그 볼트가. 근데 8개잖아요. 양 PD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4개로 고정되는데 8개 구멍이 있는 줄 알아요? 아, 저 네. 하나가 빠가 나면 저 네. 꽂으라고. 참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 빠가 나면. 빠가가 나면. 왜 여러분들이 쓰신 거 배운 거잖아요. 이건 나 때문인 것 같아. 나이 미안합니다. 야. 걱정인데. 아, 그리고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지금 김창현 드라이버께서 네. 이분이 애정이 많은 게 싸제 휠을 나는 나도 고급지다. 애프터 마켓. 아, 예. 네. 빠가가 아니라 나사산이 망가지면. 나사산이 무너지면. 아, 웬일이래, 진짜. 양쪽에서 자총료 500호야? 무너지면? 근데 맞아요? 네. 그 맞다고 해야 되나. 아, 예. 틀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휠이 여기서부터까지가 반지름, 네. 여기서부터까지가 지름이잖아요. 네. 볼트 지름. 네. 이걸 PCD라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얘하고 얘 사이하고 얘하고 얘가 좀 더 그러네요. 길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차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메이크마다 이 휠 볼트의 반지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휠은 하나만 해놓으면 그 차종이나 그 브랜드밖에 못 쓰잖아요. 아, 이거는 현대에도 쓰고 대우에도 써라. 네. 이걸 가지고 이 당시 그래서 만들어 놓은 대우의 PCD가 100이었고, 네. 현대가 114였어요. 네, 114.3. 예, 114.3. 예, 그러니까 7mm 차이가 나는 거죠. 반지름이? 예, 반지름으로 네. 따지면. 그 여기가 이제 7mm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규격을 써라. 왜냐하면
일명 싸제 휠은 네. 이 브랜드도 쓰고 저 브랜드도 써야 싸제 휠이 잘 팔리지. 네. 그 또 빠가 나면 아, 고급 단어도 써주세요. 대표님. 오늘 점심은 빠가사리 면탕? 좋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아, 여름을 볼 게 많은 차네요. 아, 그러네요. 그건 볼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2000cc로 나왔는데 네. 2000cc CFI 엔진으로 나왔다가 여기 이제 1년 만에 1.5 DOHC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 엔진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115마력으로 늘려서 그래서 1.8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1.5 엔진은 100마력 5000rpm에서 100마력 냈고 토크는 100마력. 14.25kgm인가? 뭐 지금으로 봐도 이렇게 준수해요. 네. 준수해요. 이 당시에 DOHC 엔진이 그 최초의 다운사이징 엔진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준준형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1.5 DOHC 엔진, 1.6 엔진, 그다음에 1.8 DOHC 엔진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게 적용됐던. 근데 초창기 DOHC는 누유 많았고 진동 소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그 아이들링이 막 드드드드 트럭처럼 떨리는 게 이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현대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우차이가 그런 문제가 더 많았어요. 여기에서 계속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0한 사반세기 동안 네. 내연차는 그냥 이 베이스로 계속 출력 높이고 효율 높이고 그러고 오고 있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건너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네. 네, 반갑네요. 26년 된 에스페로. 예. 양 PD가 그때 3살이었나? 이거 처음 나올 때? 그쵸? 이게 90년 9월에 나왔으니까. 90년 2살이죠. 만으로? 아, 네, 3살이네요. 3살. 저희 말씀드린 네. 산수 아까다고. 아, 네, 네. 이거 밑에 보면 다 뚫려 있어요. 옛날 아, 차들 여기 보면 특징이 다 그래요. 언더커버가 없어요. 여기. 시원해요. 네. 네. 아, 진짜. 짜잔,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이 요 밑으로 네, 쭉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엔진 오일 양 체크하는 게 아니고 미션 오일 양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엔진 오일 양 체크하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응? 여기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 미션도 나온 지가 아주 뭐랄까 그게 널리 안정된 게 아니라서. 그렇죠. 자동 미션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네. 1930년대 처음 나왔다가 5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서서히 대중화가 네.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그 르망 그렇죠. 나오면서, 그렇죠. 예. 네, 다 그전에 다 그 다음에 수동이었어요. 소나타 나오면서, 예,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자동 미션이 오일 가지고 막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이게 오일이 노후됐는지 이걸 가끔씩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창기에 자동 미션이 약간 트러블이 많이 있었다.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수동하고 자동하고 연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보시면은 예. 아, 그런 거 나와 있어요? 네. 수동이 연비가 14.88, 아, 자동이 그러네. 12.8. 지금 얼마야? 2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지금은 그렇게 안 나요. 1도 차이 안 나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유압이 이 자동 미션에 기본적으로 유압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설계가 아주 세밀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유압이 속에서 질질 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에너지 로스가 계속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의 그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당시에 자동 미션은 기름 먹는 하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연비를 위해서는 수동을 탄다라는 사람들 꽤 많았었어요. 맞아. 예. 아, 재밌네요. 이 차 네. 놓고서 또 설명을 하니까. 예, 이 당시 차들이 또 이제 강이 마일드 강들을 많이 쓰고 네, UHS 강이라든지 그 기가 스틸 같은 최첨단 고강도 스틸이 나오기가 그렇죠, 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안전에 상당히 좀 취약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A 필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취약해서 예,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네. 너무 약해 보이는 게 기분 탓이겠죠? 여기 한번 다친 거 아니야? 아니요, 뭐. 예. 근데 보면 이 분릿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일드 강일수록 무게는 더 무거워요. 아, 그래도? 이게 고강도 스틸일수록 무게가 자. 오히려 더 가벼워요. 약간 좀 우스운 에피소드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좀 휘어 있잖아요. 예. 아, 예, 보입니다. 그죠? 여기 약간 휘었어요. 근데 안에 보시면 사고 자국이 아니고 이걸 여기에 뭘 올려놓고 뚜껑을 닫으신 것 같아. 아. 그러게요. 네. 아. 콕 찍었네. 아, 어. 잠시만요. 어디 보자. 요거 지금 요거 여기. 예, 네. 보입니다. 네. 아, 진짜 웃긴다. 사고로 해서 휘어진 게 아니에요. 아, 여기다가 지금 여기 뭘 올려놓고 뭐
그저 공구 같은 거 올려놓고 칸 받았는데. 네, 닫으셨던 것 같아. 네. 진짜 웃긴다. 근데 뭐 외장재는 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뭐 한 대충 300메가파스칼 정도의 마일드 강을 쓰거든요. 네. 근데 요걸 좀 보니까 두껍게 썼어요. 네. 굉장히 두껍게 써가지고 아마 외장은 요즘 차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캐빈룸 그 다음에 좀 멤버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는 지지대들이 네.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니까 아무래도 충돌에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 고무 소재들이 지금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네. 실내에도 보면은 막 호치게스로 다 네. 박으셔놔 네. 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접착제 써서 붙이고 막 그러던 시절이라. 그리고 이제 네. 본네트 대시보드가 한 10년 지나면 열 받아서 막 일어나던 시대예요. 변형되고 휘고. 네. 네. 그러니까 차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이런 거 보면 차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맞아요. 차 카포하지 마세요. 차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손실 자산이고 끊임없이 감소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무리해서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걸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에스페라 좋은 차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뭐 딱 답 나오잖아요. 아, 차는 정말 무리해서 살 게 아니구나. 예. 환경에 맞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맞는 차를 구입하십시오. 여유 있는 돈으로 그렇죠. 즐기기 위해서 그냥 사시는 네. 건 괜찮죠. 자, 그럼 주행하면서 또 얘기 나눠보시죠. 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